6월 17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에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며 당내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때는 안 했냐며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하는 거지 미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론이 뒤집혔죠. 국민의힘은 정부의 저자세로 죽음이 왜곡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는데요. 유족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엔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죠.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분위기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제 귀국하면서 곧 회의가 소집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윤리위 일부 위원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인선을 놓고선 안철수 의원이 희한한 답변을 했다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오늘 준비가 다 끝난 모양이네요, 일찍. 오늘은 마쳤습니다. 아, 마쳤어요? 네. 빨리 나가요, 그러면. 네. 자, 류 실장. 보복 수사 공방,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때는 안 했느냐는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임기가 1년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면서 자리 욕심을 내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기를 지키는 건 당연하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국무회에 부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빨라질 분위기인데 저희가 그 얘기는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충돌도 잦아들 기미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지금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냈다 이 얘기 제가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전해드렸었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류 실장이 얘기했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재가 실패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제 뜻을 굽히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당내 신경전 가열된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은 톡쏘는 정치에서 조멘토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네, 톡쏘는 정치에서 뭐 하는지도 아까 다 봤군요. 네,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요. 늘 여기 할 일이 없었어요 오늘? 아니, 늘 저는 정치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고민만 하루 종일 하고 있기 시켜야 될 것 때문에.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놀러 다니고. 어제는 뭐 저보고 뭐 토일남이라고 그러지 뭐 여유가 있네요, 뭐 사실. 토일렘이라고 얘기한 건 박마커입니다. 네. 아니, 유 실장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얘기하셨어요. 어제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앞에서 좀 불필요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혔죠.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짜맞춘 수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금 전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네, 억울함 없도록 그리고 굳이 올 필요가 경찰 긴급회의와 유엔과 북핵 대응, 마지막 코로나의 전염병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시신을 불에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당시의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2년 만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2년 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고 달라진 건 정권뿐입니다. 자, 그럼 과거 정부에서 월북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무슨 양심선언이요? 해경 저희 의원실에 와서 예.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그럼 월북이- 나머지 근거들은 그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발견한 거다? 월북 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이런 증거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자, 2년 전에 해경이 제시했던 근거는요. 이 첫째, 도박빚이 있었다. 둘째,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어뒀다. 이 셋째, 조류 흐름상 그냥 흘러갈 수는 없었고, 넷째, 군 감청에서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 였습니다. 그 도박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아, 3억 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 이건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총 들고 너 누구냐 물어보는데 저 월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 목숨 앞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 군인들끼리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 그게 감청이 된 건데. 이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유족을 상대로 한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관련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죠. 자,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랑 신고 갈등 중심으로 보여서 글쎄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 그동안 이 월북이란 낙인에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선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국가가 월북이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뭐 모자이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기쁘면서도 분노가 이침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경의 형태가 이럴 수 있는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분노도 많았고요. 네, 핵심 자료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입니다.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유족들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월북자 낙인을 찍고 이렇게 그 가족들이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던 중간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월북이라는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그렇게 짓밟고 막 막언을 퍼붓는데 그때 너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해경의 새 수사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이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이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한 적이 없다.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단된다라고 했지 단정한 적은 없다라. 네, 글쎄요. 유족들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사 결론을 뒤집은 해경과 국방부. 분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확인상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굳이 올 필요가. 네.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란 겁니다. 자, 전 위원장은 내년 6월,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요. 이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 중입니다. 자, 얼마 전에 두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죠. 대통령이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또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왔죠. 자, 두 인사의 거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네, 국민의힘은 좀 더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호언 묻히고 자리 욕심내는 걸로 보인다 주장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도대체 직업 공무원도 아닌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굳이 임기를 채운다는 건 목리다. 염치를 알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호화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한 압박이 거셉니다. 네, 한 위원장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이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며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일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건에 대해 단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음모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국민의힘이 좌파 운운하며 방송산업을 진영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치졸한 방송 장악 구판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자,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적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전 정권 관련 수사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정당한 적폐 수사냐 아니면 보복 수사냐 여야 공방이 치열하죠.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경찰 긴급 회의입니다.
네,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수 완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견제한다는 취지인데요. 같은 경찰국을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를 관리 감독하고 또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자, 현재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은요, 경찰청장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징계한다. 분명히 모순되는 대목이긴 한데 이 권한을 행안부에 넘기면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서 김창룡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 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유엔과 북핵 대응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나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Unfortunately, their explanations for exercising the veto were insufficient, not credible, and not convincing. 자, 코로나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상황 계속 살피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픽이죠. 네, 코로나의 전염병까지입니다. 자, 북한에 코로나에 이은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 중입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와 같은 장내성 전염병인데요. 자, 이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직접 개인 의약품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하는 해주시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보를 적시며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네, 급성 전염병이 도는 곳은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입니다. 대략 800여 세대 2,000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식량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어제 해경이 서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년 만에 그 결과가 이제 정말 정면으로 이제 뒤집힌 그런 상황인데 관련한 후폭풍이 거센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2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를 놓고 월북 프레임에 맞춰진 수사였다 이렇게 분노를 표했는데요. 해경으로부터 받은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평소 방수복 없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반응수복도 입지 않은 채 월북을 시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직원들은 숨진 공무원 이대진 씨가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던 그 회사 공무원이 굳이 저체온증으로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특히 방수복을 입지 않고 월북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청와대가 당시 보유했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대통령 기록물법상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국회에 건의를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족들이 오늘 초동 수사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해경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진술조사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요. 분량이 상당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해경이 초동 수사를 한 자료에도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오늘 감사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속보가 많이 나오겠네요. 관련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상황실이 아니고 이제 뉴스픽에서 설명을 했지만요. 지금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블랙리스트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연일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민주당이 이게 블랙리스트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들어봤지만 국무회의의 명단에서 완전히 뺀 거잖아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참석 대상이 아닌데 관례상 계속 참석을 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가 남았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아서 판단하라. 하지만 국무회의에 대해서 그 발언이나 저도 맥락을 보면 우회적으로 좀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노골적인 압박이 나왔습니다. 자리를 연명한다, 후안 묻히다 같은 표현도 등장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임기가 정해진 이들에 대한 사퇴 압박은 이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 당사자인 한상혁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은 아직 사퇴한다, 임기 유지한다 아무런 대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여야 간의 공방 소재가 계속 늘고 있네요.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억울함 없도록 해경 국방부 감사 착수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기획수사 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과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 이것도 역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겨냥한 그러한 정치 수사로 보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검경의 칼날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획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겨냥한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 야권을 향한 수사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또 정영애 전 장관의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입니다.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관련 수사인데요. 각 사건들의 최근 수사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최근 기각이 됐죠. 혐의는 소명이 됐지만 월성 원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민주당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던 이 박 의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건 검찰이 과거 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몽골 출장 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도 마치 상악한 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걸 제가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실국에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도록 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관련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영장에는 이 의원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이메일 확보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처음에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나왔나요? 필요한 자료 모두 확보하셨습니까? 용도 변경 관련된 자료도 확보했습니까? 네,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요.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서 제2의 대장동이라면서 공세를 폈던 곳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이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를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시에 129곳이 압수수색이 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드 사용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120군데가 넘는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걸까? 다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터는 것 아닐까? 뭐 이런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수사들 윤석열식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백운규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요. 정권 교체이면 늘 불거지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 즉 제도적인 부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임기가 남아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또 판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굳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죠.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적으로 수사하는 게 정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다 법적인 문제 잣대로 자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라고 한 발언 인상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의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 고발된 사건을 3년, 4년 수사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묵혀두었던 사건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 인사권 보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 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네, 한 장관의 이 발언에 민주당은 법 위에 있는 건 한동훈 장관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획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여권의 질문에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 무혐의 난 거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중대범죄는 중대범죄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던데요. 예.
사실은 뭐 저희 국민들은 다수는 김건희 씨는 왜 무혐의 됐는지 아직 잘 납득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한동훈 많습니다. 장관. 네, 이 수사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모습 확실히 기시감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대 비명,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97그룹 세대 교체론이 등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이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공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데 세대 교체론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무겁게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얼마만큼 제가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느냐에 대해 준비 정도에 대해서 되묻고 있고 또 깊이 저 스스로 고민하고 있고. 저는 70, 80년대생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규정을 딱 하고 뭐 세게 치고 나오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든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든 우원식 의원이든 출마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일정한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강병원 의원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러면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또 박주민 의원도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대선 경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인 교통정리는 좀 필요해 보이죠. 성향도 지역도 다양한 만큼 나이만으로 이들을 묶기보다는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친명, 비명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침묵하고 있던 이재명 의원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힌 건 아니고요.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러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진영과 노선, 계파를 내려놓고 화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했었죠. 당분간은 수사 상황과 당내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입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오늘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기존의 홍영표 의원, 전해철 전 장관 외에도요. 5선의 서른 의원입니다. 당대표로 내가 나서야겠다 이러면서 도전을 시사했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권인 달랐다면서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때는 마을에서 이낙연계, 이재명계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47.83%까지 갔던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 상태가 됐어요. 네. 뭘 의미하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네, 대선 때는 똘똘 뭉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 의원 이낙연계 자장으로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 의원과 누구보다 날카롭게 대립했던 인물이죠. 지난 대선 경선 때의 발언들을 좀 회상해 보면 만약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해서 이 매치가 성사될 경우 만만치 않은 당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그 현과 현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후보 50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네,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신경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야권을 향한 이 검경의 수사를 놓고도 다른 해법 내놓고 있습니다. 수사의 본질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인식은 같지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친명계는 이 의원의 출마를, 비명계는 이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 프레임 전쟁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획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네. 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뜨거운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톡선을 정체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 대 비명 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고 류정아 실장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당내 강성 지지층 문제, 이른바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죠. 개혁의 딸과 양심의 아들, 즉 개딸과 양아들에 대한 논란입니다. 비명계 혹은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김종민 의원이 이러한 일부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선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부의 강성 지지층, 이 태극기 부대와 선을 그으면서 집권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예. 그래서 태극기 부대 혹은 뭐 어떤 이런 강성 유튜버들 이런 그 어떤 공론장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딸이든 정딸이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폭력, 좌표 찍기, 색깔론 이런 배제와 타도의 행동과 행태를 보이는 이런 행위들하고는 싸워야죠.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명계죠. 김남국 의원이 완전히 잘못된 비교다 일가를 하면서 논쟁이 된 건데요. 개딸과 민주당원들을 어떻게 극우 태극기 부대에 빗대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선거운동 도와줄 때는 민주당 당원이고 나를 비판한다고 갑자기 태극기 부대로 둔갑시켜서 결별의 대상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강성 지지층이 정말 문제라면 정치인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개딸과 태극기 부대를 1대1로 놓고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지금 이제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그저께 이제 토일남처럼 저한테 일 시키셨을 때 민주당 토론 세계 하루 열린 날. 세계, 네. 네. 민주당 내 초재선 모임 또 더 좋은 미래 등에서 진행됐던 토론회에서 팬덤 정치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 부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 개딸뿐 아니라요. 이른바 친문 지지라고 하는 문파, 조국소 지지자들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친명계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7위의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강성 지지층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태극기 부대를 끌어와서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바라본 국민의힘의 최근 2년의 최대 성과는 태극기로부터 결별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를 대체하는 집권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 김종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김병욱 의원은 되고 김종민 의원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 혹은 친문계 의원 등의 갈등이 치열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문자 폭탄 내용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비명계이자 친문계로 분류되는 이 신동근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에게 받은 걸로 보이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자, 문자 사진 좀 띄워주시면요. 네, 이 문자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다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신동근 의원은 이건 돌멩이가 아니라 칼과 같은 흉기를 던지는 것이라면서 도를 넘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신경전이 상당히 좀 너무 뜨거운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오늘 또 서른 의원도 이제 당권 도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야권을 향한 검경의 수사 문제를 다뤘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도 친명과 비명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현재 검경의 수사, 정치 보복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데 다만 처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검찰의 보복 수사로 인해서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견됐던 대로 이 새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로서 정권 견제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명계에서는 검경의 수사로 인해 이 의원의 이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 보복 수사를 결심을 했다면 이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됐을 때 임기 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의 칼날이 이 의원을 향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보복 수사에 자신 있게 맞서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이 친명계 의원들의 논리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 이 지난 보궐선거 출마와 마찬가지로 방탄 출마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복 수사는 맞지만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이 당을 이끌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리스크가 크니까 뒤로 빠져야 하느냐 정말 정반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획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는 속옷 빨래 숙제인데요.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2020년 교사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고 인증사진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흠뻑쇼 논란인데요. 최근 가수 싸이의 물을 뿌리는 형식의 야외 콘서트 흠뻑쇼의 개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연은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어 전날 방역당국이 젖은 마스크로 인한 세균 번식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싸이 측은 공연 당일 모든 관객에게 방수 마스크 1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물을 뿌리는 형식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젖은 마스크의 감염 취약성을 강조하고 가급적 물을 뿌리는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머스크 사기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스는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집단 소송의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초 머스크는 도지 아빠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의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러다가 같은 해 5월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말하면서 가격 폭락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자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백반장 좀 쳐다봐요. 왜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요? 별일 저는 항상 없죠? 국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정치부회가 좋으냐 사건 반장이 좋으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정리된 거죠? 그럼요. 뭐 어떤 걸로 정리된 거죠? 네? 뭘로 정리가 된 거죠? 물론 당연히 뭐? 정치부회의로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10분 뒤에 자,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뭐요? 10분 뒤에 이제 스튜디오 옮겨야 되는데 사건 반장으로? 백반장의 안위가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요. 네. 안 괜찮아요. 유정아 실장은 유정아 실장 본인만 걱정하면 돼요. 아, 저는 네. 당연히 정치부회의가 백반장은 반장... 그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자 좋아요.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윤리위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저는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거 빨리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희망사항이 조만간 이뤄질 듯 싶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외국에 나갔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을 했다고 하죠. 이 대표의 징계 논의, 이제 날짜를 잡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 대표 징계의 핵심 쟁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먼저 성상납 의혹, 이 대표의 입장은 단호하죠. 한마디로 없었다 단언을 했습니다. 뭐 저는 윤리 개최되면 가서 저는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겁니다. 윤리위.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다.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점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죠. 강용석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심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성접대를 한 당사자라고 주장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근을 통해 윤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지만 귀유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접 진술로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한다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어쩌면 이 대표와 김 대표 양자 대면이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김 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건데요. 각서 내용은 이미 언론에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그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정말 그렇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이준석 대표의 특보인 김철근 실장이 거기에다가 7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 엄중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세형 같은 그 방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규 방송이나 언론이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컸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증거를 인멸하죠. 글쎄요. 그렇게 좋은 투자 조건이었다면 각서를 써줄 게 아니라 각서를 받았어야겠죠. 더욱이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팩트가 없으면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로세로 연구소가 관련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긴 했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 마담이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내가 뺏어갖고 갖고 있다고 다. 네. 그 CCTV든 뭐든 이런 거 다 있는 거는 내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황에서 이 내용 믿고 이렇게 그 의견서를 써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아니 그 얘기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누구냐 그 정무실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딱 얘기하세요. 나는 의리 지키니까 그쪽도 의리 지키라고. 정무실장은 의리를 지켜라. 무슨 의미로 한 이야기일까요? 관련 질문 이 대표에게도 이어졌죠. 성상납 사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명을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윤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켜보시죠. 윤리위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장 윤리위의 판단, 과연 이 대표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리위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데요. 어떤 징계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겠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윤리가 상당히 오히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가 무작정 반발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리 결정을 최고에 수용하게끔 당헌 단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고위가 당헌 단계를 바꿀 방법은 없잖아요.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한동안 정치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결정한 상황이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최고위원 임명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안 의원이 추천한 두 사람, 국민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는 뜻이겠죠. 이제와 자신이 번복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희한한 답변을 했다,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희한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어떡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당 아니었냐 꼬집은 걸까요? 다만 안 의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지는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정경식 의원은 안 된다 비토를 놨죠.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저희가 2명을 최고위원을 받게 되면은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걸 감내해가면서까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라. 애초에 국민의당에서 2명을 추천받기로 했으니 이건 이유가 안 될 듯 싶습니다. 왜 국민의힘 출신이냐? 그럼 국민의당 출신이었다면 무사 통과했을까요? 그래도 국민의당 출신 현역 의원 중에서 추천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사실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에 3분인데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우려했거든요. 그 지도부에 오면은 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맛에 맞게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나 봅니다. 안 의원이 재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니 공은 다시 이 대표에게로 넘어갔는데요. 이번 전투에선 안 의원이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당 통합을 했고 그렇게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속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제가 중재안을 냈던 겁니다. 중재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나는 동의를 못한다 그런다면 2명을 다 임명을 해야죠. 다만 두 사람의 본격적인 주도권 전쟁은 이제 시작인 듯하죠.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 회의, 지금 이제 언제 열릴지도 정확하게 정보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리가 24일에 열리기로 했다가 이제 27일로 늦췄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24일도 27일도 결정된 건 없었다는 게 윤리 측 설명입니다. 윤리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이 대표는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한 거냐 이런 공세를 펴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을 이 대표가 아니죠. 역공에 나왔습니다. 자신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언론 보고 압니다. 우리 윤리위의 운영 규칙에 보면은 밖에다가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위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그런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언론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는 한 분인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윤리위가 개최되면 따져 물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부 윤리위원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윤리위 일정도 규정상 비공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기습 소집설 또 뭐 날치기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윤리위를 소집해서 이 대표의 징계안을 처리한다. 이런 기습 소집설이 있고요. 또 이 대표의 징계에 반대하는 위원들을 빼고 징계안을 의결할 거다. 이런 날치기 징계설이 당내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윤리위 일정은 규정상 비공개인데요. 언제 열리든 대외적으로는 기습 소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날치기 징계설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윤리위 내용을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전에 했었잖아요. 만약에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은 뭐 윤리위 언제 열리고 어떻게 진행되든지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당원 당규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윤리위원들이 공개 결정할 가능성은 뭐 좀 크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 대표의 공개 요구를 윤리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자,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를 공개하자는 건 당대표의 권한으로 윤리위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아까 이제 조멘토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이해관으로 통하죠. 천하람 혁신위원은 윤리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나름의 집단이란 겁니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윤리위원들의 일부 발언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강한 징계를 하겠다는 익명의 인터뷰들이 나오는 상황은 그다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은 이번 징계 논의 자체가 이 대표 흔들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신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길 바라는 일부 세력들은 헛물캐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대표는 물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탄핵 제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중도화 차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중도화 차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면서 이거야말로 기우제 수준의 얘기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징계 수위 중에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만약에 이제 경고 결정을 내려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 결정을 내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뭐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가장 낮은 단계 징계, 경고라도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면 정치적 타격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야당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번 징계권과 별개로 지금 이제 당내에선 이른바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간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이제 민들레 모임이 대표적인데 이용호 의원이 민들레 모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죠. 네, 좀 오해가 많이 풀렸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공부를 하고 민심을 듣는 모임일 뿐인데 마치 당정 협의체처럼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 당장 당의 당정 협의 창구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이 포장지를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 모임 자체가 무슨 당정대 협의체 이렇게 될 거다. 심지어 뭐 총리 또 장관 이런 분들도 회원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바람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권 대표께서도 조금 민들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 포장지라도 좀 바꿔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의원은요, 의원들 30명 정도가 함께할 뜻을 밝혔다면서 소나기가 그치면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저희가 뭐 며칠 전에 속보로 얘기했던 사안이죠. 신호 이상이 발견돼서 이제 발사가 중단됐던 누리호가 이제 21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이제 2차 발사가 추진된다는 그런 과기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뭐 어디서 이상이 있었는지 그걸 고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상당히 길게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귀국, 징계 논의 속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발한 외부 활동을 벌이고 있죠. 야당은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 여사가 요란하게 움직인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제2부속실을 살려서 김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달의 인물 어워즈, 오늘의 인물에 가장 많이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 있다면요. 이번 달은 단연코 김건희 여사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4번째인데요. 아무래도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네, 조멘토가 가장 사랑에 맞이하는 아재의 개그인데요. 저는 500원 안 받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김 여사가 최근 들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역대 영부인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데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루어진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중진 의원 부인들이 선거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 감사도 표시하고 격려도 표시하면서 한번 뵙자고 한 겁니다. 김 여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얘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이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부인들의 나이가 많아서 김 여사가 사모님과 언니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다는군요. 이 친근함을 표하기 위한 노력이었겠죠.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소고기잖아. 김 여사, 오늘 오전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도 참석을 했죠. 6월 들어 보훈 행보를 이어가는 차원이지만요. 김 여사가 잇따라 공개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정도 역대 그 대통령 부부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뭐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김 여사의 광폭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죠. 이제 크게 3가지 포인트로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 비선 공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지인의 소위 비선 공무 개입 확대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공식 행사를 행사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재직 시절 측근이 동행했습니다. 비선 김 여사와 김해 봉하마을에 동행한 여성들을 일컫는 건데요. 이 방문 당시 공식 수행원 외에 이 4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1명은 이 김 여사의 오래된 친구고요. 나머지 3명은 이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했던 것을 확인했죠. 이 민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됐는지를 대통령실은 밝혀주실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그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했던데요. 네. 즉 전문성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이 비선이라는 말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악몽 때문일 텐데요. 민주당을 향해 국민선동, 정치 공세라면서 방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수행원의 업무 말 그대로 대통령 부인을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업무 특성상 평소 김 여사를 잘 아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영부인을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정도 그런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뭐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부인이 뭐 정책을 하시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영부인을 잘 알고 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 몇몇 정도는 뭐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격 키워드. 제2부속실인데요. 김 여사가 이미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마당이니 이 공적 조직에서 관리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파기를 하고 차라리 다시 살리는 게 낫다는 건데요.
그냥 공약 파기한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국민께 사과하시고 제2부속실이 아니어도 공식 전담, 정식 공조직을 마련해서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 하듯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 바꾸기란 비판을 면하려고 이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일부러 제2부속실이라는 공적 체계를 피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는데요. 대통령 부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의 사적 활동과 부인으로서의 어떤 공적 활동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건데 공적 시스템에 가는 순간 대통령 부인에게는 사적 활동이 없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예. 다 기록에 남고 네. 친구를 비공개로 만난다. 공적 시스템 없이. 예. 그럼 그거 체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인 김건희와 개인 김건희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인데요. 하지만 대통령 부인은 개인이고 싶어도 더 이상 개인이기는 어려운 위치죠. 민주당은 이 공적 체계를 통해 김 여사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체크되고 보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은 듯합니다. 이럴 바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지만 지금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기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없애고 결국은 자꾸 이제 무슨 이게 은밀하게 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렇죠. 불필요한 오해나 소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구를 두고 당당하게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제2부속실 부활은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제2부속실을 대체할 다른 형태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부속실이 단순히 어떤 영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횡을 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가 괜찮습니다만은 영부인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형태로라도 공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조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마지막 공격 포인트, 조용한 내조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김 여사 지난해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민주당은 이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인데요. 아내로서 조용하게 내조를 하시는데 가르침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가르침이 계시면 되는 필요하죠.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영부인께서 움직이시면 전부 다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은요 국민 세금이에요. 민주당이 바라는 김 여사의 내조,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일 텐데요. 간단하게 이 부속실이 폐지가 됐고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어? 국민의힘은 조용한 내조의 기준이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용한 내조의 기준이 뭘까요? 조용한 내조라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느냐, 낮추지 않느냐. 그걸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게 딱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행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뭘 해도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만약에 활동하지 않으시고 집안에만 있으면 또 집안에만 있는다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밖에 나가면 나간다.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또 강아지랑 있다. 지금 하나하나 다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을 살펴봤는데요. 김 여사가 생각했던 이 조용한 내조도 오늘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아무 생각하지 마.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넌 그 떠오르는 생각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옳은 생각인지.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외부 행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만드는 걸 꺼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행보가 조용한 내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 겸손하지 말고 한 번으로 좋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진짜 월드 클래스급 겸손 내조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3명이 제2부속실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는데도 굳이 제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두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제2부속실 폐지를 고집한 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동한 것이 아니면 해명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개인의 사적 활동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최 전 수석은 공적 시스템에 들어간 순간 대통령 부인에게는 사적 활동이 없고 친구를 만나도 다 기록이 남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특히 대통령 부속실과 영부인 수행팀의 분리는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그냥 합쳐서 영부인 팀을 따로 가동을 하게 되면 대통령 부속실 업무도 김건희 여사 쪽에서 침해하거나 컨트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칸막이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낫다. 칸막이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보고 체계.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누굴 만나고 이거 다 체크되고 보고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적 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경남 평산마을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한덕수 총리가요.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 전 대통령과 같이 일한 사이죠. 그렇죠. 한 총리가 어제 오후에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40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제 악수하는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요. 자, 한 총리가 이번 방문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평산마을에서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의 여러 어려움과 엄중함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방문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이 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그 평산마을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경고 의견을 좀 밝혔는데요. 마을 곳곳이 집회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보수단체 집회가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산마을 일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수단체의 시위는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이 마을 내부로 진입하는 사람 그리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이 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니까 사저 맞은편 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이 빨갱이한테 인사하러 가는 총리는 우리부터 인사를 하고 가라. 이 문재인의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라 소리쳤는데요. 한 총리가 탄 차량이 마을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 한 시위자가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가로막으려 길바닥에 눕다가 경찰에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집회 시위를 벌이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시위 신청한 단체가 7곳이고 이 중에 2곳이 어제 시위를 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10명에서 20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한다는 루머가 나온 최근에는 최대한 40명까지 모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히 시끄러운 내조, 김건희 여사 둘러싼 여야 공방전 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또 흘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엔 푹 쉬어요. 네, 오늘따라 지금 백반장이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데요. 백반장 괜찮아요. 네.